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박종환 작가님 모시고 코인 시장의 가격 흐름을 미리 예단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요새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코인 시장이 지금 고점이다, 아니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다 이야기가 많은데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시장은 우리가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인 어떤 데이터나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갈 수 있는 여력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약간은 냉각된 것도 아닌 것이 약간 중간 정도 지점에 걸쳐서 뭔가 다시 방향성을 좀 점검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혹은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게 가장 관심 있는 포인트일 텐데 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 뭘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네,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암호화폐를 좀 떼놓고 그냥 전체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트를 좀 많이 보는 편이죠. 차트에서 뭐 상대 강도 지수 같은 RSI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이평선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데,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이 차트 관점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온체인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온체인 지표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된 내역들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식의 패턴의 거래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포착하는 그런 지표를 의미합니다. 가령 어떤 큰 주체들이 크게 물량을 움직였다 하면은 온체인 지표상으로 뭔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지표들을 보면서 뭔가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온체인 지표라는 게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데다가 또 이 내역들을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최대한 왜곡되지 않은 정보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온체인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기 보유자, 즉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반면에 단기 보유자, 짧게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먼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고래와 개인을 보셔야 됩니다. 가령 고래 같은 큰 투자자들, 우리가 시장에서 고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덩치처럼 크게 큰 규모로 거래를 하는 주체들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뭐 온체인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세력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관 단위의 혹은 기업 단위의 주체들이 대부분은 또 고래 주소로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큰 단위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물 거래와 현물 거래를 또 보셔야 됩니다. 현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레버리지 없이 그냥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현물로 거래를 하는 거라면은,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경우는 미래의 어떤 가격에다가 미리 베팅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도박성 성격도 띠고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를 시장에서는 뭔가 과열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장기 보유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고래와 개인은 어떻게 가져가고, 그리고 현물과 선물에서 자본이 어떻게 흐르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때가 어느 정도 과열되었구나, 혹은 냉각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냉각된 구간이 매수 구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장이 과열된 구간은 이제는 더 이상의 매수는 안 되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엑시트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온체인 지표를 봐라. 근데 온체인 지표를 움직이는 게 장기 보유, 단기 보유. 그리고 두 번째 고래 대 개인. 세 번째 이제 현물과 선물 이렇게인데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가장 봐야 될 자료 중 하나로 보잖아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고, 왜 어떤 패턴을 보였고, 또 이 패턴을 바꾸는 요인들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차근히 해주시겠어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 시장에서 워낙 중요하고 또 유명한 지표입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아마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이름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붙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 지표가 활용되는 이유는
알트코인 시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별할 때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커졌다. 즉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을 뭔가 주도하고 있는 게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시즌까지는 뭔가 좀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패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비트코인 도미넌스 화면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그 구간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들이죠. 그런데 이 구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하면서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급격하게 모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 2017년과 2021년 패턴 한번 보시면은 2017년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95%에서 35%로 수직 낙하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나머지 비율을 알트코인들이 채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 알트코인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랠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2021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봤을 때는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긴 했는데 2017년과 대비했을 때는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죠. 여기서부터 뚝 떨어지는 움직임과 다르게 한 70% 중반대에서 30% 후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017년보다는 알트코인의 힘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뚝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2021년도도 뭔가 시장이 크게 알트코인에서 움직임을 보였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흐름이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까지 딱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뚝 떨어지는 장면이 한 번도 포착이 안 됐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지지 구간들을 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 대비로 뭔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이 얘기는 결국은 과거 대비로 지금까지 알트코인에 유의미하게 자본이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금 흐름을 가장 포착하기 쉬운 첫 번째 지표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한 59% 정도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알트코인으로 아직 안 오고 있다. 그런데 이게 4년 주기로 보통 좀 패턴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알트코인 사신 분들은 이게 조금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그 판도의 변화들도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시장에서 자본이 어디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서 판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음 지표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토탈3 시가총액인데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들쭉날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 토탈3라고 하는 거는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도 제외하고 이더리움까지 제외를 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측정을 한 건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움직임들을 보인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에는 자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변동성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까지 넣어서 토탈2로 시가총액을 한번 환산해 보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는 뭔가 중심을 잡고 가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토탈3 시가총액이 우상향하고 있는데도 보시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자본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에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다음 장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수는 명확하게는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아니라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입니다. 1년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서 환산을 한 건데, 과거에 2021년도 한번 보시면은 75를 넘어서는 요 구간들 보이시죠? 우뚝 솟아있는 이 구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트코인 시즌 75를 넘어선 구간들을 의미를 하는데, 지금은 여전히 29라고 하는 아주 낮은 구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도 앞서 했던 맥락들과 동일한데, 아직까지도 자본이 알트코인에 유의미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트코인 시즌이 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와 같은
알트코인 랠리가 온다라는 가정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이 알트코인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한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자본이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고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이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포착하고 유의미한 관점을 가져가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일반인 분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어디서 봐야 되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이런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 확인하실 때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입니다.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BTC 치시고 점을 찍으십니다. .D를 치시면은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의미를 하는데 이 지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이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여드렸던 토탈3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토탈3라고 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토탈3 시가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을 볼 수 있고 토탈2라고 치면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즉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토탈1은 모두 전체 시가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는 블록체인 센터라는 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찾아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구글에다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영어로 입력해 보시면은 가장 먼저 상단에 뜨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 연간 인덱스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가격 흐름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트레이딩 뷰나 아니면 블록체인 인덱스를 이제 시즌 인덱스를 치면 바로 이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트코인 이제 도미넌스만 생각을 했었는데 토탈2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코인 시장의 시총, 그리고 토탈3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전체 알트코인 이제 지수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사고 싶다.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어떤 것들을 좀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지금 현 시점이 뭔가 과열되었는지 과열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한 번 더 좀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체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흐름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과 고래 움직임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현물과 선물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 한번 볼 텐데, 이 장기 보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언제 매입을 하냐면은, 물론 이 기간 자체가 155일이기 때문에 155일만 넘으면은 장기 보유자로 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찐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나서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대규모로 매집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은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진입 타이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꾸준히 매집해서 물량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조금 더 남아있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들어오면서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단기 보유자들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그때가 조금씩 과열 구간으로 가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완전히 역전돼서 장기 보유자보다 단기 보유자 공급량이 월등하게 많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꽤 과열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개인과 고래를 한번 볼 텐데, 역시나 고래들이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아직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있는 겁니다. 고래들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처럼 물론 포모에 많이 시달리지만 그래도 뭔가 이성적인 더 판단을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왔을 때 패닉 셀링을 하거나 그렇게 또 잘 대응을 안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은 포모라고 하는 그 감정들에 휩쓰여 가지고 바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또 시장이 조금만 떨어진다 싶으면은 공포감에 빠져서 패닉 셀링을 하게 되는데, 고래들은 비교적 그런 행동을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시장에서 고래들이 여전히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좀 더 갈 수 있고, 개인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 개인들의 투자 수요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좀 한 발 물러설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물과 선물을 살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현물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은 건전하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뭔가 아름아름 이렇게 코인을 정직하게 모아나가는 거라면 갑자기 선물 시장이 과열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구나. 레버리지, 뭔가 도박성 투자들,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 앞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기 보유, 단기 보유, 고래 대 개인, 현물 대 선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체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온체인 데이터를 제가 좀 오늘 공유드리고 있는 많은 지표들은 상당수가 크립토 퀀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은 사이트가 크립토 퀀트죠. 그리고 같은 성격의 사이트가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 글래스노드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데 둘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UI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용 편의성에서 크립토 퀀트가 많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 지표는 코인 글래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 GLASS. 코인글래스 가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됐는지 펀딩 레이트라든지 미결제 약정부터 해서 이것들을 히트맵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육안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만 보셔도 시장이 지금 과열이 되어 있구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깨끗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이 이제 지표들 중에서 시장 과열 여부 뭘 검색을 해야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지표들을 좀 참고해야 될까요? 네, 시장의 과열 구간들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들은 뭔가 포모라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결국은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이 구간에 빨리 올라타지 못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좀 가난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반면에 가격이 조금만 떨어졌을 때도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시장이 많이 끝도 없이 무너질 것 같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심리가 시장에서 반영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소셜 볼륨이나 소셜 도미넌스 같은 조금 유사한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화를 외치고 있으면 귀신같이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시장은 끝났다라고 정말 비관적인 감정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또 귀신같이 가격이 반등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지표인데요. 공포 및 탐욕 지수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시장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탐욕을 부리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들, 이런 구간들처럼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화를 외치고 있을 때는 그때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비관론이 팽배해 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녹색 구간으로 표시된 것처럼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하락한다고 보는 구간들은 오히려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 및 탐욕 지수가 나오는 시그널과 우리가 반대로 행동하면은 투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모두가 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본인만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시장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진입을 한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요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매도 시점은 조금 더 잡기가 어려우니까 매도를 일단 조금 더 차치를 하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시장에서 이런 시그널들이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굉장히 낮은 구간들, 극도의 공포 단계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SOPR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지표는 스펜트 아웃풋 프로핏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인데 매도자들이 매도를 할 때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지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지를 판별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특히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단기 보유자들이 만약에 손실을 보고서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공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마구마구 던지는 지표들 바로 이 지표인데요.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는 지표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차트에서도 RSI 상으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지표 상으로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 과매도 구간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시그널을 믿고 내가 판단해서는 너무 두렵지만 일단 이 정도 네 가지 시그널이 모두 다 굉장히 낮은 구간들
뭔가 저평가된 구간들, 극도의 공포 구간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 용기 있게 한번 소량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이 소량으로 들어간 것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때부터 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꽤 비교적 정확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장기 투자자들, 이 경험을 해본 장기 투자자들은 시장이 그렇게 공포에 빠진 구간에서 뭔가 더 자본을 유의미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SOPR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SOPR 제가 지금 작가님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SOPR이 1보다 크면 익절, SOPR이 1보다 작으면 손절 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이런 거에서 다른 투자자분들은 지금 손절이나 익절 중인 걸 알겠는데 그분들이 손절할 때 내가 사야 되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바로 이 지표입니다. 단기 보유자 SOPR 지표 하나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지표들을 중복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너무 많은 지표를 본다고 해서 투자의 성과가 뭔가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성이 산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과열 구간으로 직면하면은 대부분의 지표들이 그래도 과열 구간을 상당 부분 가리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OPR 지표를 보면서 1보다 만약에 하회를 한다, 그러면은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손절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기점에서 바로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지표들이 중복적으로 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를, 또 우리가 투자할 때 차트를 가장 많이 활용하죠. 차트를 통해서 22평선이나 52평선 그 외에도 뭐 122평선 같은 중요한 이평선을 살펴보면서 현재 어떤 주요 변곡점에 있는지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SOPR 지표가 일시적으로 이를 하회했지만 그래도 이게 단기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차트 관점에서 그 구간대까지 무너지게 되고 나머지 지표들도 갑자기 더 낮은 변곡점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매수를 해야 될지 바이더딥 구간을 찾기 위해서 시장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최근의 조정 국면은 SOPR 지표가 이 정도밖에 안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미약했죠. 이 얘기는 뭔가 유의미한 큰 조정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들이 뭔가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일정 부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번 보시면은 요 구간들 보이시죠? 4월 정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내려가는 구간들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던 그 구간인데 그때는 SOPR 지표가 정말 크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지표들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이 극도로 침체된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기회가 왔구나. 이때 남은 시드들을 유의미하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그 판단을 하고서 타점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 구간들을 계속해서 더 낮아지는 구간들에서도 유의미하게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이제 여러 지표들을 교차해서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상황을 같이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코인의 이런 지표, 온체인 데이터 외에도 좀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소문 이런 것들도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투자에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투자에 반영할 때 굉장히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정량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이슈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이걸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전해드리는 뭐 시황 같은 데서는 이걸 시그널이라고 그냥 표현을 드립니다. 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들에서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가령 앞서 우리가 과열 구간에서 완전히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어중간한 구간에 위치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말씀 주신 그런 뉴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보고 소스라고 하죠. 재료가 필요한데 그런 뉴스들이나 호재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소스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스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소스가 과연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에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단기적인 여파에 그치게 될까?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5월과 6월치가 완전히 수정이 되면서 25만 8천 건의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이걸 보고서 화들짝 놀랐겠죠.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어떤 그 가치이기 때문에 고용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 악화로 연결되는 거고 결국은 실적 둔화로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파들을 갖다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하루 동안에 나스닥이 대략 2.2% 이상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반등을 하다가 이 주식 증시, 미 증시의 같이 떨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때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합리적인 움직임인가 판단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과는 다르게 디지털금, 대체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리스크 해지에 더 특화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 비농업 고용이 악화가 되면서 고용이 악화가 되면은 금리 인하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해야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커플링이 돼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에 바로 미 증시 첫 거래일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2K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또 반등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호재들을 그렇게 다각도로 활용해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그 비트코인 가격 혹은 코인 시장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잖아요. 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코인 시장의 호재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너무 명확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이클 패턴, 물론 이 사이클 패턴이 사라졌다는 개념은 아닌데 과거에는 사이클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서 4년을 주기로 한 그 사이클 움직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4년 주기의 사이클은 결국은 채굴자들의 움직임에서 비롯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채굴 관점에서 해석한 4년 주기였는데 지금은 신규 발행될 수 있는 양들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이미 95% 시장에 다 유통이 되고 있고 이미 유통되고 있는 이 물량들을 이제는 어떻게 상품화해서 더 많은 채택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의 중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주체들이 과거 채굴자에서 뭔가 기관 투자자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 얘기들은 결국은 자본의 유입이 많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딱 하나만 뽑아보자 하면은 유동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M2 통화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대략 12주 정도 격차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관점에서 더 많은 어떤 활력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슈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을 더 많이 늘려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자 수익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걸로 신규 이제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비트코인이나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저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위주에 좀 투자를 선호하시는데 그렇다면 좀 지금 좀 유망하다 내지는 투자해볼 만하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알트코인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들에서 알트코인의 핵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뭔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고 비트코인도 꽤 하락을 했지만 알트코인들은 꽤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알트코인 시즌이 물 건너가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이더리움이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알트코인 시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자기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알트코인을 언급을 하자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SEC의 규제 이슈 자체가 지금 최근에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도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들 그리고 이더리움을 넘어서도 디파이 생태계가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또 이더리움 생태계의 디파이들과 더불어서 RWA 섹터들에 있는 코인들
중요한 코인들, 그리고 최근에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파이랑 LWA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코인들을 좀 콕콕 찍어주신 뭘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디파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종목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안전한 전략들, 좀 안정적으로 디파이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 지니어스 규제 법안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이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고 또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그리고 활성 대출도 가장 높고 TVL도 가장 높은 종목을 선택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AV라고 하는 종목이 나옵니다. AAV라고 하는 티커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탈중앙화 거래소,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이 있죠. 유니스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향후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허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섹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리도 파이낸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 거죠. 네, 분산금융 위주의 이제 그런 좀 메이저 코인들을 찾아보면 뭐 에이브, 유니스왑, 리도 파이낸스 같은 것들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봐야 될 여러 지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오, 저거 맞네 해가지고 모두 다 같은 지표를 보고 딱 선택을 하면 사실 합리성의 역설 같은 것들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가격에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먼저 팔아버린다거나, 이 가격이 저점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먼저 사버리면 저점이 안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표를 어떤 좀 자세로 대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 마지막 지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두 가지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상품 시장에서 자본이 더 많이 유입이 될 때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앵커님 말씀처럼 같은 지표들을 상당 부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반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종목 선정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종목 선정과 더불어서 마켓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들은 우리가 어떤 주식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가 좋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재무제표가 좋은 코인들이 더 좋은 자산이다라는 것들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펀더멘털 대비로 가격이 더 과열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거품이 낀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코인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에이브를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브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에이브에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자산을 구성할 때 위성 자산과 핵심 자산을 잘 구성을 해서 든든하게 핵심 자산들로 가져가는 것들을 충분히 가져간 상태에서 위성 자산들을 또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만약에 어떤 코인들에서 내가 좀 약간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자산들이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전략들을 내가 내 투자 전략과 관점에 따라서 잘 정리할 수 있으면은 오차를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을 골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 지표들을 교차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가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코인 시장의 가격 흐름을 파악할 때 이것만은 꼭 보세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주신다면 뭘 권유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를 추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세 가지를 추려보면은 제가 장표에서 다 담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서 MVRV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온체인 지표를 얘기했을 때는 MVRV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볼 때는 앞서 세 가지 관점,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MVRV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MVRV는 마켓 밸류입니다.
그리고 RV는 Realized Value라고 해서 실현 가치라고 불리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는데 MV는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가격에서 그대로 환산을 한 거고 RV는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들, 실제로 손바뀜이 일어난 것들을 환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이다라고 쉽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지표가 어느 정도 구간에 와 있는지 보시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엑시트 전략을 가져가시기에 좋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의 큰 흐름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MVRV 지표를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단기적인 패턴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면은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는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이죠. 근데 이 거래소는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기관들, 기업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로빈후드 사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서는 기관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가 많이 높아지겠죠. 코인베이스에서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적인 관점 혹은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시장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녹색으로 크게 올라가면서 양수 영역을 그릴 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물 시장의 펀딩 레이트, 즉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거품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작년 초순이나 아니면은 올해 작년 말 그때 구간으로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야 되는데 그때 보시면 이게 노란색 표시가 된 게 있는데 아주 짙게 노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선물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가 많이 낀 구간은 결국은 과열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는 매수를 좀 자제를 하고 조금씩 엑시트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엑시트를 하시는데 굉장히 또 잘 참고하실 수가 있죠. 네. 일단 MVRV,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 그리고 선물 시장의 펀딩 레이트 변동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되는데 이걸 모를 때는 검색을 치면 바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의 박종환 작가님 모시고 코인 시장의 가격 변동을 파악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지표와 그 지표를 어떻게 투자에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